안녕하세요.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인 사태는 거대한 분양 사기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소된 횡령 배임 범죄는 결국 거대한 분양 사기의 구도에 있어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 썼던 말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그 선거 캠페인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문구이기도 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이코노미를 봐야 될 경제적인 흐름, 즉 자금 조달 흐름을 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건을 분석할 때 법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법률 문서인 분양계약서나 신탁원부, 대리사무계약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선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건은 기존의 어떤 법률 사건과 다르게 여러 시행사와 건설사, 채권자, 뭐 피해자들이 다 얽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놓고 이 사건의 핵심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금 조달 방법이다. 조달이라고 하는 걸 봐선 결국 오동석 회장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아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이 자금 조달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다인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인 사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양형 폰지 사기입니다. 분양 사기이기도 하고요. 폰지 사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인데요. 그러니까 선투자자들한테 높은 뭐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후순위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식의 사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폰지 사기인데, 저희 그 다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폰지 사기가 분양과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양형 폰지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식의 사기 방식을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이 분양형 폰지 사기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를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형 폰지 사기를 좀 이해하고 다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그 3프로TV에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내용이 좋아서 캡처를 했던 것이고요. 3프로TV 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부동산 개발 사업,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돈을 빌려와서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분양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이제 사업 단계별로 나눈 것이 사업 단계 그 칸이 되겠죠. 맨 윗칸을 보시면 사업 단계가 이제 토지 매입,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 뒤에 건물 착공에 들어가죠. 그 뒤에 분양과 공사를 계속하면서 결국 준공, 사용 승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되면 사람들이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죠. 이때 보통 잔금을 이제 납부하시고 뭐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잔금 대환 대출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자금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걸어놔야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자금을 모아서 토지 잔금을 칠 만한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잔금을 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또 운영비도 같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시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 임대료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자금이 이제 토지 잔금 이외에도 운영비를 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또 같이 조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가 지나면 이제 필요한 자금이 공사비가 됩니다. 착공을 하고 공사를 계속 재개하기 위해선 시공사한테 줘야 될 공사비가 가장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구비가 되면 이제 입주까지는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를 자금 조달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매입 단계와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즉 토지와 관련된 자금 그리고 일부 운영비는 자기 자본 즉 자기 돈으로 일부를 마련하고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토지 잔금을 치기까지 즉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자본과 브릿지론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보통 뭐 금융권 대출, 이게 뭐 시중은행은 좀 대출이 어려워서 저축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서 상대적으로 고리의 대출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자기 자본과 브릿지론으로 토지 잔금과 운영비를 치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잔금에는 계약금까지 포함입니다. 그러고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이 고리의 브릿지론을 갚기 위한 금융권 대출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본 PF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 본 PF 대출은 아까 고리의 금융권 브릿지론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리의 금융권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앞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자금이고 그래서 보다 저리로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은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등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본 PF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본 PF 대출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행사에게 냈던 것처럼 중도금을 여러 회차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사비는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본 PF 대출금과 여러분들이 회차에 따라서 내는 분양대금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조달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잔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시중은행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입주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 단계, 각각의 사업 단계별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일단 토지 매입을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자금이 부족해서 그 브릿지론이나 뭐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을 못하게 되면 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꽤나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사 그 각 현장에 이제 사업 주체인데 이 시행사가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금을 유용해서 부도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부도 나는 순간 또 사업이 자초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이나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못 받게 되면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 뒤에 이제 공사 단계에서는 완공을 못할 위험이 있고요.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시공사가 또 부도가 나거나 무너질 그 다음에 자금 유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이 안 돼서 필요한 분양대금, 중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죠. 그것을 미분양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자금이 마련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준공을 못하게 돼서 공사가 중단될 위험도 이 단계에서는 상존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물금 1차, 물금 2차, 뭐 동성로, 울산 현장도 지금 준공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준공이 되면 그 뒤에는 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또 수분양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뭐 그 입주 시기가 너무 뒤로 미루어져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계약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가 있어서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돼서 입주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위험들을 미입주 위험, 미매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인그룹이 한 분양 사업은 앞에서 본 각 단계별로 잘 짜여진 분양 사업, 개발 사업 구조가 아니었고요.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 개발 사업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뭐 브릿지론, 자기자본, 본 PF,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으로 계속 부어서 독을 가득 채워야지만 준공이 되고 완전히 수익이 나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독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밑빠진 독이 돼서 아무리 자금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고 결국 준공이 안 되고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다인그룹이 한 분양 사업은 밑빠진 독이었다라는 게 제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3프로 TV에 나오셨던 분이 나오죠. 이분은 제 기억에 현대투자증권인가 어디서 신탁 사업을 주로 담당하셨던 전문가신데 이분의 강의가 저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분양불, 기성불이라고 하면 그 시공사가 그 공사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뜻합니다. 우선 분양불은 분양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불은 분양 결과랑 상관없이 공사비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기성불은 시공사가 공사를 해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따박따박 공사대금을 받는 거라서 시행사가 분양을 잘하든 말든 그 상관없이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고요. 분양불은 기성고를 아무리 높게 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분양불 공사대금 구조고, 오른쪽 것은 이제 기성불 공사대금 구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인 사건은 왼쪽에 있는 분양불 공사대금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글자가 혹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맨 왼쪽 그 표에 보시면 사업비 구성이 나옵니다. 사업비 중에 토지비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필수 사업비가 약 30%의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 필수 사업비에는 이제 금융이자, 뭐 사업 운영비, 뭐 인건비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0%가 공사비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체 사업비는 토지비가 대략 30%, 그 다음에 필수 사업비가 또 30%, 그리고 공사비가 한 4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에 물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사업비를. 그 중간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여기는 그 에쿼티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뜻합니다. 자기 돈이란 얘기죠. 자기 돈이 대략 한 1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대출을 얘기합니다. 이건 브릿지론,
뭐 본 PF 대출을 얘기하는데요. 대충 50%가 책정이 돼 있죠. 통상적인 비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래서 결국 자기 자본 대충 10%, 그다음에 대출이 50% 합치면 60% 정도를 이제 토지비와 필수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사비 40%는 분양대금, 뭐 중도금이 될 겁니다.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이제 조달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최종 재원 보시면 분양대금이 가득 차 있죠. 이 분양대금으로 결국 기존에 들어갔던 자기 자본과 대출금 그리고 공사비를 다 메우고 남는 이제 잔금이 결국 시행사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와 자금 조달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용 측면에서 이 토지비, 필수사업비, 공사비를 드리고 시행사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분양 대금으로 모든 것을 이 이익까지 다 챙겨가는 사업 계획을 짜야 되고, 그리고 이 분양 대금으로 이 시행사 이익까지 제대로 챙겨가기 위해선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자금 관리와 집행을 잘 해서 적절한 시기에 완공을 시켜서 금융이자나 뭐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지만 그 약속한 시기 내에 이 분양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의 분양형 PF 사업 자금 조달 비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다인 사업이 왜 분양형 펀지 사기인지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이유는,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선분양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선분양을 하고 시행사 시공사를 믿고 돈을 준 뒤에 시행사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서 분양이 지어지는 것보다 먼저라고 그래서 선분양 제도를 우리 건설 사업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건물을 먼저 짓고 분양을 나중에 해서 물건을 팔죠. 그래서 후분양 구조를 일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형 PF 사업에서 자금 조달 구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미국 것은 사실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저희 국내 PF 자금 조달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그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 구조가 토지 비용이 아까 30%였죠. 그리고 공사 비용이 40%, 그리고 금융 및 기타 비용이 30%였습니다. 그래서 비용 100%였던 앞선 표를 한번 상기를 해보시죠. 그리고 분양 대금이 들어와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남는 이익이 시행사의 사업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마진이죠. 사업에 있어서 마진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과 후순위 대출,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이건 뭐 통틀어서 이제 대출이라고 하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5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으로 나머지 공사 비용과 금융 및 기타 비용, 필수 비용을, 사업 비용을 이제 충당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그리고 요 중간에 그 표에 파란 줄 보시면 분양대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분양대금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사업 이익까지 얹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다인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금 조달 구조였습니다.
어, 다음 편을 통해서는 그 개별적으로 이제 다인 현장을 뭐 동성로, 이제 성서, 뭐 물금, 울산 등 개별적 현장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고 자금을 융통했는지 자금 흐름들을 좀 개괄적이나마 살펴본 뒤에 방금 말씀드린 이 PF 사업 자금 조달 구조를 전제로 했을 때 다인 사태는 분양형 폰지 사기다라는 결론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